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네, 광주 전남 스픽스. 오늘 이슈는요, 광주 전남만의 이슈가 아니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이 관련 정황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이 관련 인물들 묵묵부답입니다. 부인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또 무슨 거짓말로 의혹을 덮을 구상 중이신 건지 당황하셨어요? 자, 22대 개원 첫날 민주당 당론 채택 1호 법안 최혜병 특검법이 발의됐고 민주당과 조국당 등의 야당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도 발의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부특검에 닻을 올린 건데요. 자, 광주 전남 스픽스 이 급한 토론은 최혜병 사건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의 구현에 힘을 실어주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받들어 두 분의 평론가와 끝까지 또 오늘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환 평론가, 오창익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과 최혜병의 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인물들 지금 시점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뭘 또 임시 방편을 또 준비하고 있을지 좀 예측 좀 가능하실까요? 먼저 우리 정기환 평론가. 너무 많이 터져 나오니까 이제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막을 수 없을 때는 변명하다가 이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냥 아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대통령실 개입이 없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설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경로했다는 것이 여러 정황 그리고 정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죠. 경로를 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경로를 했는지, 경로의 내용이 또 무엇이었나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 대답 아예 없이 이제 경로했으니 그거 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뭉개고 있는데 어제 그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통령이 실제로 이 사건의 몸통일 수 있다라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 지시자가 실제로 기획자인 누군가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간부거나 아니면 뭐 비서관 중에서 아니면 국방부에서 누군가가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반적 추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은 그 몸통이 대통령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이 파장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창익 평론가께서는 네, 아니 전기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몸통이 대통령일 수 있다라는 근거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이례적이고 또 길고 반복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캐릭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무회의를 해도요, 뭐 1시간을 하면 58분, 57분 혼자 떠드는 사람이에요. 만기 칠남형이고 약간 자기 과신형입니다. 이런 사람이 뉘앙스로 지시했을까요? 또는 뭐 지나가는 말로 지시했을까요? 그러니까 경로라는 것은 누군가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참모에게 경로하고 그게 간접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 또 박정훈 대령에까지 전해진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경로하고 직접 경로한 경로가 바로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은 오히려 주변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대통령이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상당히 집요하게 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 방향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사 무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 사안을 다루는 많은 미디어에서 대통령의 경로라는 이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 박정희 대령의 그 항명 사건, 이 비롯한 해병대 사건은 대통령의 경로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아니었나 보는 건데요. 대통령의 경로가 그 이유 또 정황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을 저는 인식을 하면서 이 분석을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로 얘기가 나오는 그 실체의 어떤 이용 폰은 개인 폰, 비아폰 이 사용 논란도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국무회의 아니 수석비서관 회의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것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업무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 그때는 이제 누군가가 02800이라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이 되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종섭 장관을 통해서 김계환 사령관으로 전달이 되는 요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 지금 개인 폰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일이 있었던 며칠 뒤에 아마 8월 2일, 3일 이럴 겁니다. 이때 대통령의 이행사항,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개인 전화기로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그 통화 시간이 총 18분 정도 됐다는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시사항 이행 촉구 또는 뭐 요구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극대노를 하면서 개인폰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워낙 경황이 없어서 대통령이 개인폰을 썼느냐. 두 번째, 경황이 없었지만 평소에도 그냥 개인폰을 썼거나 아니면 그날이 휴가 중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관제에 있으면서 공용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인폰을 썼다는 것은 다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 시점부터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지금 출장 가 있는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경로를 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항명 수계 그리고 입력돼 있던 자료를 다 가지고 와 하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추정되고 국방비서관으로 추정되고 국방부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로 추정이 되는 데서 집단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개인폰으로 사용한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온 거죠. 저는 개인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던 사람이냐? 검사였어요. 그렇죠. 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자기 아이폰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복잡한 패턴도 걸어놓고 이런 게 핸드폰이 증거가 된다는 걸 되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 어떻게 파악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일상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공용폰으로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 윤석열이란 개인이 이종섭이란 개인하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 인물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공적 인물과 국방부 장관이란 중요한 공적 인물이 공적 업무를 가지고 통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폰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공용폰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적인 기록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대통령 기록관에 가야 될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의식하고 그러니까 공적 기록으로 남거나 공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개인폰으로 썼다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썼다는 건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했던 거예요. 이게 범죄를 구성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기를 칠 때도
사기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갚을 생각도 없고 또는 저 갚을 능력도 없고 이게 공연성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에서는. 그러니까 공연이 그런지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화낸 거 아니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수사 무마를 하는 과정에서 공영폰이 아닌 개인폰을 쓸 정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질로 따진다면 나중에 만약 형사소추가 된다면 죄질이 더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한 통치 행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행위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개인폰을 그렇게 썼다는 것은 본인이 이미 통치권자,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 국가의 뭐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서 나는 이렇게 전화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라고 혼자 착오하고요. 평소에 그 전화를 계속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있죠. 예, 네. 오만하면. 네. 그렇죠. 이제 뭐 오만이라고 표현이다. 어쨌든 그것은 이제 상황에 대한 이제 평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개인폰을 계속 써왔다. 그리고 저도 정치평론가로부터 실제 대통령과 과거 전화 번호로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이제 얘기를 직접 들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만큼 본인이 개인폰을 자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저에서 머무를 때는 어쨌든 집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 폰을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런 개인 전화기를 썼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보안 문제 그렇죠. 당연히 생기죠. 네. 해킹 문제 생기죠. 네. 그리고 도청 문제가 똑같이 생긴단 그럼요. 말이에요. 네. 국가원수가 쓰고 있는 개인 폰은 네. 도청이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의식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추적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결국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까지 보도를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개인폰을 이렇게 썼다는 경우는 잘 듣지를 못했어요. 네. 일단 들어가면 쓰질 않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보통 이제 과거에는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개인폰을 썼다고 할 경우에도 그 번호는 알려져 있는 번호가 아니에요. 별도로 폰을 만들어서 네네. 대통령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폰이 검사 때부터 썼던 그 번호 그대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로 또 납득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공적 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그렇죠. 있다 이렇게 이제 전 보시면 대표님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의식적으로 개인폰을 썼다. 예. 또는 의식 없이 개인폰이고 공용폰이고 아무나 쓴다 이 사람은 예. 이라고 했을 때 둘 다 문제거든요. 예. 아니, 대통령이란 분이 공사 구별도 안 되는지 그렇죠? 알려진 폰을 가지고 하는 건 너무 취약하고 너무 위험한데 그거를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 그럼 대통령 자질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공용폰을 쓰다가 특별한 상황 이를테면 뭔가 좀 책임지지 이해가 안 않을 돼. 얘기 네. 뭐를 할 만한 그런 거를 개인폰을 선택적으로 썼다면 그것도 또 문제고요. 이건 개인폰을 썼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섭 장관하고. 그러니까 개인폰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어떤 이유에서 썼든 간에 하여튼 대통령으로서 커다란 문제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제 이 정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보도됐으면 대통령실에서 왜 그 전화를 썼는지 안 썼는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아닌지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해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 수사 결과 나오면 나오는 대로 대응하자 이렇게 이제 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표현을 미스테리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대통령이 이렇게 깊숙하게 개입해서 당사자가 되고 몸통이 됐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왜 대통령이 나왔느냐고 하는 것은 결국 상식의 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패턴을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뭐 누군가의 로비가 있었든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든 아니면 개인의 소신이든 간에 이건 땅원표를 쳐야 될 텐데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병사 하나 죽었다 그래서 사단장을 어떻게 날리냐 해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는데 이게 빨리 이행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안 움직이니까 특히
군대란 조직이 안 움직이니까 화를 내면서 계속 액셀레이터를 밟아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부탁, 청탁이라는 게 굉장히 집요하고 강도 높은 것이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 추정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개인폰 문제에서처럼 의식 없이 썼든 간에 의식하고 썼던 간에 다 문제인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발화되었든 간에 이에 대한 대응들, 그다음에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같이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전 대표 말씀대로 평론가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대서특필되면 네. 입장을 밝혀줘야죠.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죠.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게 세 차례 통화한 직후에 국방부 수뇌부가 사건 회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차례 통화에 대한 뭐 처음에 13분 43초다, 뭐 짧게 52초를 했다. 또 그 외에도 그렇게 해서 14분이다. 또 어떤 경우는 18분 40초다. 이런 시간에 대한 얘기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긴 통화, 적지 않은 시간의 통화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또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내용이라는 것은 길었기 때문에 심각했다. 심각했다면 여러 사항들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통화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대통령실,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서서 특정한 조치를 이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합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뭔가 지시가 내려왔고 그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고 이것을 명령으로 인식해서 시킨 대로 충실히 따랐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것이 이제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다. 항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이종섭 장관에게 자 이거를 임성근을 빼주라고 했는데 왜 빼주지 않았느냐라는 것 지시상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항명이다. 자 이제 이런 건데 박정훈 대령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러면은 장관은 지시했느냐? 김기환 사령관에게 했다는 거예요. 김기환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김기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지시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결재까지 받은 내용이니까 입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종섭 장관이 독자적으로 지금 판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엔 대통령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자 통화 사실이 드러나니까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전화가 오자마자 어떻게 독자적으로 판단하느냐. 혼자 덮어 쓰겠다고 하지만 덮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그 행위가 지금 항명수괴죄로 몰고 갔던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그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만 수사단인데 조사의 권한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역사적으로 군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조사한 모든 내용을 경찰로 입첩하라는 그거는 법 개정 때문에 그런데도 수사단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 내용을 그대로 넘겨주는 행위가 너가 항명이다. 그럼 결재를 보니 왜 했냐고요. 앞뒤 말이 안 맞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박정훈만 몰고 갔고 지금은 혼자 덮어 쓰겠다 하는데 이번에 개인 폰으로 통화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대통령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사 경찰인 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니까 군인의 신분으로서 네. 그래서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 지휘관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 가려고 하면 실질적 진실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사망 사건은 관할을 없앤 거예요. 네. 니들이 다루지 말고 민간 경찰에 이관해라. 네. 그래서 지금 수류탄으로 사망하게 된 훈련병도 그렇고 그다음에 얼차례라 그러죠. 가혹행위 끝에 완전군장해가지고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사망 사건도 민간 경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최이병에 대한 죽음도 민간 경찰에 다뤄야 되는데 문제는 군 내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도 기록 정리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록 정리 정도를 수사단에서 맡은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바로 경찰청으로 관할이 경북경찰청이니까 경북경찰청으로 넘기면 끝인데 요 과정에서 넘겨라 사인했다가 그러다가 막 경로다 그러다 뒤집어라 빼라 넣어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이 그런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걸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뭐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검사들이나 이렇게 법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법치주의 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런데 목소리도 높이고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건 시키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특히 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군대는 그냥 명령하면 다 되는 거로 생각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고 또 하나는 자기 친구들이 군대 갈 때의 군대와 지금 군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해병대만 하더라도 해병대 인권위원회 활동을 벌써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 인권위원회 활동을 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곳이 그 수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네. 군사 경찰이 그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인권 보호 옹호 활동도 해요. 그래서 저 언론에 많이 나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같은 분도 해병대 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분들이 상당히 신뢰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권한도 바뀌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누르면 된다, 시키면 된다, 내 생각대로면 된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자리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관철하려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인식하는 과정 누군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론하자면 국방비서관이 이번 사건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통 보고를 받으면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뭐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한 거야? 사실 알고 보니까 조사를 거듭하다 보니까 실제 지시를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았던 여단장이나 대대장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목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이제 그때 대통령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걸 보고받았을 때 일자적 판단. 아무리 내가 친소관계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일차적으로 범죄적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이것은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구나. 전혀 관계없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을 끼워 넣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어떤 식으로든 사법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중요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는 말 그대로 통치 행위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나의 통치 행위로서 당신이 거기에 대한 그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행을 해봐라. 네가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임성근이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임성근을 봐주기 위해서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하나. 두 번째는 참모가 보고를 할 때 대통령한테 아예 잘못 보고하는 거예요. 내용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뭐 별일 없는데 이 사람까지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라고 하면서 참모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근데 이것도 참모가 완전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왜곡 보도를 해서 대통령이 착오를 했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건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종합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판단력이 완전히 결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참모가 잘못 보고했을 때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던 것. 두 번째, 본인이 이미 오염된 잘못된 청탁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고도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꼬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니 처음부터 대통령이 깊숙하게 개입을 했고 개입하는 단계에서는 인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왜곡된 요청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했던 둘 중에 하나다. 전자라면 참모가 잘못한 것이고 후자라고 하면 대통령이 더 잘못한 것인데 둘 다 종합해 보더라도 대통령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된다고 봐요. 누구도 억울함 없이 사건을 잘 처리해라고 하는 하나만한 얘기 같은 얘기, 네. 인권을 잘 지켜라. 그다음에 우리 죽은 해병이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봐라. 이런 정도 얘기죠. 아무 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 수사의 독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검찰의 경우에도 검사들이 수사할 때 지휘감독관청인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한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두 개가 붙습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일반적인 지휘라는 게 뭐냐면 고문하지 마라. 또는 요새 마약이 걱정이다. 인신매매가 말이 되냐. 이런 게 일반적인 지휘예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 지휘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법률상 정해진 겁니다. 이 구도에 익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지휘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지휘 라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의 수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듯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일반적인 지휘를 하든 국가가 수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수사 책임자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최리병 사건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휘가 있습니까? 일반적 의미에서 국군 통수권자 말고 아무 지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니까. 또 군인들 문제, 군대 문제에서 중요한 게 어떤 병사가 목숨을 잃게 됐다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훈련병들, 특히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가혹한 얼차려는 하면 안 된다. 네. 징벌적 훈련은 안 된다라는 지휘를 대통령이 해야 되죠. 정말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게 네. 망하는 일이다. 이런 거. 수리탄 같은 총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다 확인한 다음에 훈련을 해라.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최상병 사건 수사 무마라는 의혹 속에서 대통령이 그런 아주 일반적인 지휘를 했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병사가 어린 병사가 젊은 병사 죽게 됐는데 그 가족에 대한 혹시 이 군 차원에서 지원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심리 치료 같은 거를 혹시 엄마나 아빠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예? 민과 협력해서 그런 걸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거라면 명백히 대통령의 역할일 수 있고요. 또 네. 국민이 어떤 면에서 기대하는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는 대통령의 몫이 없어요, 전혀. 법률적으로도 없고요, 상식적으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개입을 하고 전 평론가 말씀처럼 개입했는데 잘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폰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사안들을 밝혀내고 의혹을 밝혀내야 되는 그리고 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대통령이 지금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그 핵심 인물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8월 2일 그때의 사건 회수 당일의 상황들을 조금 되짚어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낮 12시 이후니까 정오쯤 해서 이종석 국방부 전 장관에게 세 통의 전화를 걸었다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4시 50분쯤에는 이시원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은 씨와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정황들을 저희가 쭉 지금 밝혀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통령과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세 통의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개인 폰으로 그런 지금 의혹들 속에서 과연 대통령과 이종석 둘만의 통화만 있었을까? 개인 폰으로 그동안에 인연이 있었던 계속해서 연락해왔던 이런 핵심 인물들의 연락도 분명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워낙에 이제 상상의 영역이어서 지금 그 전화를 과연 이종섭 장관 두 사람만 했겠느냐. 그리고 오후 4시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네.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시원한테 얘기를 했지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할 때 이시원이 그 옆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 참모 중에 누가 했거나 이제 이것은 지금 추론의 영역인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도 이제 국방부 유재현 지금 전화했겠죠. 법무관리관한테 이제 통화를 했을 것이고 네. 뭐 그때부터 항명 수개체가 막 만들어지고 네.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아까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사건을 이제 인지했을 단계의 대통령의 지금 이제 사건 처리의 이런 이제 과정이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의 지시가 이행됐던 이제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8월 2일 날 낮 12시부터 네, 오후 4시에 네. 이시원이 움직이고 하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임성근을 빼주라고 했던 지시가 먹히지 않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 그때도 대통령이 인지를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사람을 안 뺀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으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이걸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이 엄청나게 깊이 개입을 하고 있어서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극대노하면서 십몇 분간 통화를 하면서 그 뒤부터 일사불란하게 권력 조직이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걸로 보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판단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이 나의 지시를 어겨? 그러면 너희들이 쿠데타 일으키는 거야? 본인에게 그 군인 또는 해병대, 국방부가 다 항명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극대노한 상태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제가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황으로 보면 누군가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작업 또는 기획 또는 추진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인지했을 시점에도 문제지만 지시사항이 미이행됐을 때 했던 대통령 행동도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종합해 보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 단계부터 또 지시사항이 미이행되었을 상황의 대통령의 패턴을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이 커져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이시원 유재현 통화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등장인물이요. 유재현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죠. 네. 국방부의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시원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네. 만약 유재현하고 통화를 한다면 대통령실에 국방비서관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법무 쪽에 비서관도 있습니다. 네. 왜 공직기강이죠? 공직기강이라는 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군기 잡는 일이거든요. 네. 군기를 잡는 일이 필요했던 대목인 거죠. 음. 그러니까 접근을 군기 확립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 지시가 이행 잘안 대통령이 됐다. 보기에는 마음대로 잘 안 됐고 그러니까 항명으로 여겨졌고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나 국방 파트의 비서진이 아닌 공직기강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군기를 잡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고 악유가 딱딱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보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사람 아니고 대통령실은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구체적으로 몇 시에 왜 통화했고 어쩌고 무슨 내용이었고 얼마든지 밝힐 수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묵묵부답은 뭐예요, 이분들은? 거기다가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뭐 대통령실 그만두고 자연인이 됐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은 나오고 없어요. 공소장 수사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네. 왜 이 사람을 내보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실 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대로 의혹 제기를 하면 네. 아니, 억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오해를 푸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료지까지 내요. 어떤 예. 대통령은 야 백서처럼 내 뭐 몇 시에 뭐 어떻게 됐고 그렇죠. 온 보고서 내용 네, 그대로 네. 밝혀가지고 국민들에게 해. 그리고 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뭐 책임을 묻든지 해야지. 이래야죠.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는 것 같은데 아. 당사자는 무슨 이야기야 나 거짓말한 사실 없어라고 하면서 철면피 얼굴에 완전 철판 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서 있는데 그런 일 없어. 그리고 야 그런 일 있었지 않느냐 증거를 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거죠. 언론이 좀 나서서 이걸 집요하게 파야 하는데 보수 언론 중에서도 일부만 하고 있고 계속 이제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터져 나오면 그때는 다 덤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니 특정 언론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실이 또는 보도가 좀 더 확산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네. 결국 대통령이 몸통에 있다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되고요. 맞으면 왜 개입을 했는지도 얘기해야 되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상하고 답답한 게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그 와중에 대통령실에 불려가지고 200명의 기자가 김치찌개 먹고 뭐 그랬다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질문하는 기자도 없었고 뭐 주고받은 얘기가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해외 연수 많이 보내드릴게요. 이제 막 4배나 더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있는 200명의 기자들을 다 바보 만들고 싶은 생각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건 대통령의 핵심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모들도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얘기하고 우리가 김치찌개 먹건 삼겹살을 먹건 그래야 얘기를 들어야 식욕이 나겠다. 이게 기자의 기본이죠.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공적 행위거든요. 그럼요. 대통령은 임기에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든 행동은 공적 행동이지 네. 대통령은 사적 행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자, 개인 사저로 간다 또는 관제에서 하루 휴식을 취할 때는 당연히 그거는 사적 공간이겠지만 나머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적 메시지죠. 아니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어도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대통령 경호를 합니다. 예. 그 개인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청와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5년 동안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 올바른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을 또 하는 것이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사적인 생활이 없다는 전제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 출입기자 200명하고 계란말이하고 자 그러면은 김치찌개를 해 먹었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그 행위는 공적 행위지 어떻게 해서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맛있지 우리 자주 보자 이제 이런 메시지는 소통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가장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왜 최상무 특검한테 대통령이 연관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거기 다 좋아가지고 얼씨고 좋다 장구치는 듯한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고 조금 전에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데도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무언가 보도를 하면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똑같이 언론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럼요. 방송을 몇 명이 보든지 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일병이 정말 젊은 일병이 목숨을 잃었던 것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자고 조사를 한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 항명수객죄의 주범이 되어 있고 이걸 조작에 가담했던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이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이것을 대통령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나라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냐?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그러면 대통령을 뽑고 정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이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기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비판해야 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저는 공직자 역할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공직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닉슨 대통령 중간에 그만두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도 이제 특별조사팀이 생겨요. 위원장을 맡은 분이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도 하고 하버드 로스쿨 교수고 뭐
유명한 분인데 대통령 입장에 대통령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해고하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고 못한다 하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차관한테 시키니까 차관도 나는 못한다 하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장관, 차관이 다. 그래서 장관을 새로 임명해서 해고해버렸거든요. 악수가 거듭된 거죠. 그게 결국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저는 닉슨 정권의 그 법무부 장관 같은 역할, 차관 같은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진짜 군인들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지만 여태까지 군인이었잖아요. 이종섭 장관. 그 다음에 진짜 해병이잖아요. 사령관까지 갔잖아요. 김기환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이 국면에서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슬슬 거짓말하다가 단서 요만큼 나오면 그만큼 인정해버리고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가지고 그 출국하는 장면은 우리가 MBC 보도를 통해서 지켜봤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오냐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궁색하고 정말 그게 뭡니까? 그게 군인입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우리의 재산을 맡겨놓고 저분들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시정 잡배들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그것도 정말 제1군대라고 늘 자부심 속에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해병에서 이루어진 일인 만큼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통령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에서 해병에서 먼저 양심 선언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른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왜냐하면 정권은 그야말로 5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해병은 70년 또는 700년 가야 될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국민과 함께 가야 될 주요한 조직, 특히 국방을 책임진 이 중요한 조직이 일개 정권의 일종의 장난, 일종의 또는 일탈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호소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군인들의 군인다운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박정훈이 정의롭다, 원래 할 일을 했다. 그런데 억울하게 항명수괴죄의 피해자가 되어서 정말 군사법원에서 구속되지 않고 이제 영장 기각됐던 이제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지금 빈방에 책상 한 개 달랑 있는데 그렇죠. 대기 중이고 이제 그 고립된 상태에서 어쨌든 집단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받고 있고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왕따시키고 고립시켜 놓고 있는 군조직 이거는 또 뭐냐? 그러니까요. 사기치고 거짓말 시켜 놓고 밥 먹듯이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장관이나 사령관이나 임성근 사단장은 아직은 자신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아무 혐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은 그렇게 돼도 당연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냐? 군인 정신 그리고 우리가 해병대 정신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면 정의로운 자가 오히려 고립돼 있고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는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느냐? 당연히 분연히 일어나서 이 문제는 바로잡으라고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해 그 여름입니다. 최상병 사건이 이제 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그 혐의가 적용된 그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제 이첩이 됐다가 회수된 날,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첩 과정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불거져 왔는데 이제는 의혹을 넘어서 그가 핵심 인물이다라고까지 지금 정황이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국방과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박정훈 대령, 지금 상황이 정신과 치료 얘기가 나오고요. 또 왕따 이게 웬 말입니까? 자, 이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 두산 통화가 중요한 일 때문에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 정도. 그리고 모든 의혹들 야당에서 지금 거론하는 거 다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보수들, 이 정치 행태의 본질을 좀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수는 책임지는 보수고요. 그다음에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게 뭘 지키는 거냐? 뭐 사리사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다른 면에서 뭐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뭐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런 차이하고 별개로 국방이라든지 뭐 하여튼 지켜야 될 가치,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타협이 없는 사람들로서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그런 보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왜 더 중요하냐면 군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일선의 병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지휘관도 지휘자도 책임을 느끼지 않고 병사만 죽게 된 거예요. 특히 임명 구조가 아니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는데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고 이런 잘못이 반복되면 그것이 또 인명피해로 이어지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삼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훈을 삼기는커녕 또는 너너 없이 지휘관들이 나서서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대장인 제가 제일 큰 잘못입니다. 네? 아니다. 사단장이 잘못이다. 이런 군대가 아니라 서로 책임을 떠넘겨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책임이 없어 어떤 사람은 아직 의혹이지만 로비를 통해서 자기 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전쟁 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해병대에 사령관부터 도망가고 사단장 여단장 다 도망가고 병사 몇 명이서 전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중요한 게 명령과 명령에 대한 복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이 부하들에게 신뢰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한국전쟁 일어나자마자 걱정하지 말라고 뭐 며칠 있으면 평양 가서 북한 정권 다 무너뜨릴 거다 이러고 얘기하신 분이 이미 대전 지나서 부산에 가 있고 한강 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폭파시켜버렸고 임진왜란 때도 경복궁을 불태운 게 일본 군대가 아니라 조선 민중이었어요. 그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은 건 다른 것도 아니라 군대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대통령의 경로, 대통령의 주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갖고 안보로 조롱하고 있어요. 최소 260개 이상의 풍선을 보냈고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앞으로도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즉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권 아무런 실효적인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오물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걸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서 살아야 합니까? 각자 도생입니까? 이때 국가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때 군대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고 국가와 군대를 따라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덮을 수 있다. 또 특정인이 국가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죽일 수도 있다.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다. 이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민주화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권한을 과잉으로 써서 그것이 결국에는 인권의 침해가 되기도 하고 특정인을 말살시키기도 하고 특정 집단을 죽이기로 하던 그런 군사정권 시절의 그 만행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게 이번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전개되고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덮는 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죽일 수도 있다. 최상병 말 안 들으니까 저런 놈 정도 육군 해병대 대령 정도 하나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제가 할 수 있지라고 해서 지금 죽이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을 테고요. 이런 걸 안 만들려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우리가 쌓아놓았던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 일이 지금 과거의 퇴행처럼 다시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언론이 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비판하자면 이런 식으로 동원이 되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아니라는 거 반,
이거 진실이라는 그 주장반.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팩트, 사실이 아니라 주장밖에 없는 이것을 기계적 균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기계적 균형조차도 아예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언론. 그러면 윤석열 정권 이후에 우리 사회는 과거에 우리가 극복하려고 했던 민주주의를 거꾸로 퇴행시키는데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고위직 공직자들이 합치하고 언론은 사주를 받았던 아니면 그것이 이익이 되든 동원이 되어서 지금 나라를 70년대, 60년대로 지금 바꾸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대통령이 왜 경로했느냐, 왜 개입했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사법적으로 따져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50년, 60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도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은 이걸 바로잡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나라냐고요. 네. 여당이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주로 하는 얘기가 정쟁이잖아요. 네. 정쟁 프레임. 야당이 자고 나면 정쟁을 벌인다. 좋아요. 정쟁이라고 쳐요. 그럼 정쟁에 대한 보도는 어떠냐면 여당이 한마디 하는 거, 야당이 한마디 하는 거를 전평론가 말씀처럼 기계적 균형을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병 사건이 정쟁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당이 조금 얘기하고 야당이 조금 얘기하는 것을 적당히 기계적 균형을 통해서 요만큼씩 할 말은 하게 해줬으니까 됐지라고 멈출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취재해야 될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 언론은 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광주 전남 스픽스. 오늘의 이슈는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동안은 그 의혹에 대한 해명들을 어떻게 보면 좀 그 통화에 대한 어떤 그 정황들이 지금 점점 속속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아래의 어떤 그 조직에서 과잉 충성으로 어떻게 해명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핵심 인물이 대통령으로 지금 일축되고 지금 모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저희가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 최병 특검, 곧 윤석열 특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는 김건희 특검까지 부부 특검 서막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스픽스는 앞으로 끝판 토론 외에도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두 분의 평론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